수리나, 이 비녀를 꽂고 내 이름으로 시집가거라. 안 돼, 언니. 내가 어쩌 언니가 되겠습니까? 왼손만 조심하면 들키지 않는다. 네가 버텨야 어머니가 산다. 네, 언니. 어머니는 제가 살리겠습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 남원고을 자락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마을 어귀를 돌면 감나무 한 그루가 마당 한가운데 굳건히 선 집이었지요. 그 집의 주인은 하씨라는 과부였습니다.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도 친정에서 물려받은 약간의 살림으로 두 딸을 길러내고 있었답니다. 큰딸의 이름은 연희, 작은 딸의 이름은 수린이었습니다. 자매는 쌍둥이가 아니었지만 나란히 서면 누가 언니이고 누가 동생인지 분간이 어려울 만큼 닮은 얼굴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닮은 것은 얼굴까지였습니다. 성정은 정반대였거든요. 연희는 손이 야무졌습니다. 바느질을 하면 한 땀 한 땀이 고르고 된장을 담그면 항아리 속맛이 깊이 익었답니다. 빨래를 넣는 손도 차분했고 부엌일이라면 무엇이든 거침이 없었지요. 오른손잡이였고 매사에 묵묵했습니다. 마을 안악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연희의 솜씨를 두고 칭찬이 떠나지 않았답니다. 수리는 달랐습니다. 왼손잡이로 태어난 데다 손끝보다는 머리가 먼저 움직이는 아이였거든요. 글을 한 번 읽으면 그 자리에서 외워버렸고 셈을 시키면 동네에서 가장 빨랐습니다. 그렇지만 바느질을 잡으면 실이 엉기었고 부엌일은 늘 서툴렀지요. 소리풀 한 줌 집어도 왼손이 먼저 나갔으며 칼질을 하면 어머니가 가슴을 졸일 정도였답니다. 어머니 하씨는 두 딸을 나란히 앉혀놓고 자주 이런 말을 하곤 했습니다. 연희는 시집을 가면 시어머니가 그저 좋아하실 게다. 수린이 너는 글방에 보내면 한 살림 너끈히 해낼 아이지. 큰딸은 살림 잘하는 며느리감이요. 작은 딸은 글방에 보내 늦게라도 글 한자라도 더 익히게 하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수리는 그 말이 싫지 않았답니다. 언니가 살림을 도맡고 자기는 다른 길을 가도 된다고 믿었거든요. 글 공부를 더 할 수 있으니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자매는 감나무 아래에서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마주 앉아 있곤 했습니다. 연희는 손을 놀려 바느질을 하고 수리는 그 옆에서 글을 읽었지요. 가끔 언니 연희가 동생의 정수리를 가만히 쓰다듬어 주면 수리는 그게 좋아서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곤 했답니다. 그것이 두 자매가 함께 보낸 가장 평온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랬습니다. 챕터 2 한약방의 중매. 연희가 19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남원고을 마당에 살구꽃이 한창 흩날리던 무렵 백씨 한약방에서 중매가 들어왔답니다. 백씨 한약방이라 하면 남원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드물었지요. 약초밭은 멀리 지리산 자락 골짜기까지 닿아 있었고 약재를 짓는 솜씨는 전라도 안에서도 손에 꼽혔습니다. 그 집의 외아들 태경은 그의 21살, 아직 혼처가 정해지지 않은 인물이었답니다. 한약방의 안주인은 시어머니 백씨였습니다. 일찍이 바깥 주인을 여의고도 약방 살림과 약초밭을 한 손에 쥐고 있었거든요. 마을에서 백씨를 두고는 늘 한마디씩 떠돌았지요. 백씨는 며느리를 고를 때 따지는 것이 단 한 가지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손이 야무진가 그 한 가지였답니다. 약방의 며느리는 약재를 분류하고 처방을 옮겨 적고 약초밭을 살피는 일을 함께 해야 했거든요. 손이 느린 며느리는 그 집에서 하루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중매쟁이가 친정 마루에 앉아 어머니 하씨와 마주했을 때
가장 먼저 꺼낸 말도 그것이었답니다. 백씨 댁에서는 손 야무진 며느리감을 찾으십니다. 연희 아씨 솜씨라면 2마리 필요하지 않지요. 중매쟁이는 연희가 바느질에 한 땀 한 땀 고르다는 것, 된장을 담그면 한 항아리 속맛이 깊다는 것, 오른손으로 무엇이든 거침이 없다는 것까지 차근차근 일러 바쳤습니다. 시어머니 백씨에게 그 말이 전해졌고 백씨는 별다른 말 없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고 했지요. 그 한 번의 끄덕임으로 혼례 날이 그의 가을로 잡혔답니다. 친정에서도 곧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베개싯을 새로 짓고 이불을 꿰매고 예단을 꾸리는 일이 봄부터 시작되었지요. 연희는 손을 늦추지 않았답니다. 바느질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새벽 달기 울 무렵까지 한 땀 한 땀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수리는 그 옆에 앉아 실패를 풀고 바늘을 꿰어주며 언니를 거들었습니다. 언니, 시집 가면 자주 못 보겠다. 수린이 가만히 중얼거리면 언니 연희는 부드럽게 웃으며 답하곤 했지요. 먼 길도 아닌데 자주 보러 오면 그만이지. 그렇게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듯 했답니다. 그런데 여름이 막 들어설 무렵부터 연희의 목에서 가는 기침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검붉은 천조각.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답니다. 먼지가 목에 걸렸나 보다 하고 모두가 가볍게 넘겼지요. 봄이 깊어지면 누구나 한두 번씩 콜록거리는 법이니 어머니 하씨도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 자신도 그러려니 하며 가만히 손수건으로 입을 막곤 했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도 기침은 멎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면 가슴 안쪽이 따끔거리고 새벽이 되면 베개 옆에 식은땀이 흥건했지요. 보름이 더 지나자 기침 끝에 가래가 섞여 나왔고 가래의 옅은 핏빛이 돌더니 차츰 짙어졌답니다. 연희는 그 빛깔을 처음 본 날 자기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일 수 없는 빛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연희는 그것을 숨겼습니다. 피 묻은 손수건은 새벽에 아궁이 앞으로 가지고 갔지요. 소립더미 위에 손수건을 올려두고는 불꽃이 그것을 다 삼킬 때까지 한참을 앉아 있곤 했답니다. 연희는 자기가 모든 것을 잘 숨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수린이 아궁이에 재를 치우다 손을 멈추었지요. 다 타지 못한 흰 천 조각 하나가 재 더미 한 귀퉁이에 남아 있었거든요. 그 조각에는 검붉은 얼룩이 한가운데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리는 그것을 한참 들여다보다 손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답니다. 가슴이 한 번 크게 내려앉는 듯 했지요. 수린이 마당으로 나갔을 때 언니 연희는 감나무 아래 평상 위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수린이 그 옆으로 다가가 천 조각을 가만히 내밀며 물었답니다. 언니, 이게 뭐야? 연희가 고개를 돌렸지요. 천 조각을 본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어쩔 줄 모르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별것 아니란다. 잇몸에서 피가 좀 났을 뿐이지. 수린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입을 열었답니다. 언니, 거짓말하지 마. 연희의 웃음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가만히 입을 떼었지요. 수린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혼례가 코앞이다. 어머니가 아시면 쓰러지신다. 수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언니 연희의 눈에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챕터 4 비녀와 유언. 그날 이후 수리는 잠을 깊이 들지 못했답니다. 언니의 기침은 한 달 사이 더 깊어졌고 핏빛은 차츰 짙어져 갔지요. 그러나 연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베개 씻을 깊고 이불을 꿰매며 혼례 준비를 그대로 이어갔거든요. 손이 떨려도 멈추지 않았고 가슴이 답답해도 한 땀이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한가운데를 지나고 혼례 날을 꼭 열흘 남겨 둔 새벽이 찾아왔답니다. 수린이 옆방에서 잠결에 무언가 무너지는 듯한 소리를 들었지요. 황급히 일어나 건넌방 문을 열었을 때 자리에 누운 언니 연희의 입가에서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받을 수 있는 양이 아니었답니다. 방바닥 한쪽에 짙은 자국이 번지고 있었지요. 수리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달려가 언니를 일으켜 안았습니다. 연희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답니다. 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지요. 언니, 정신 차려요. 연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이 흐릿했지만 동생의 얼굴을 알아본 듯 가만히 미소를 지었답니다. 그러고는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머리에 꽂혀있던 은비녀를 빼냈지요. 떨리는 손으로 수린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며 가만히 입을 떼었습니다. 수린아, 이 비녀를 꽂고 내 이름으로 시집 가거라. 언니, 대신 시집을 가라고. 내가 안 가면 어머니도 무너진다. 수린이 고개를 거세게 저으며 울먹였답니다. 안 돼, 언니. 내가 어찌 언니가 되겠습니까? 연희가 피 묻은 입술로 가만히 웃으며 답했지요. 그 웃음에는 두려움 대신 단단한 결심이 들어 있었습니다. 왼손만 조심하면 들키지 않는다. 시어머니를 잘 모셔라. 도망가지 말고 버텨라. 내가 버텨야 어머니가 산다. 말을 마친 연희의 손에서 힘이 천천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비녀를 쥐어준 손가락만은 여전히 동생의 손가락 위에 단단히 얹혀 있었지요. 수린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답니다. 새벽이 그렇게 다 가도록 수린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언니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당 어디선가 어머니 하씨의 발소리가 잠시 머물렀다가 끝내 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채 다시 멀어져 갔지요. 안방 안에는 오직 두 자매의 떨림만이 가만히 머물고 있었답니다. 챕터 5 비밀 매장과 훈련. 연희는 그날 새벽에 숨을 거두었답니다. 20해를 채 살지 못한 삶이었지요. 혼례 열흘을 남겨둔 채 손수 꿰맨 이불과 베개싯을 그대로 두고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어머니 하씨가 안방 문턱을 넘어 들어왔을 때 큰딸의 식어가는 손을 쥐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답니다. 울음소리는 새어나오지 못했지요. 곡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이웃이 들을 것이고 이웃이 들으면 장터의 소문이 퍼질 것이었습니다. 혼례 열흘을 남기고 신부가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한 번 퍼지면 백씨 한약방과의 약조도 작은 딸 수린의 앞날도 함께 무너질 터였거든요. 하씨는 입을 막은 채 어깨만 들썩이고 있었답니다. 장례는 비밀리에 치러졌습니다. 하씨와 수린 둘이서 새벽 어둠을 틈타 뒷산 양지 바른 자리에 큰딸을 묻었지요. 관도 없이 거적에 말아 흙을 덮고 작고 둥근 봉분 하나만 가만히 다져 놓았답니다. 표식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묻거든 연희는 친정 마실 같다고 둘러대야 했으니까요. 하씨가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흘 위에 손을 얹으며 가만히 입을 떼었지요. 연희야, 이 어미를 용서해라. 내 병을 알면서도 혼례를 멈추지 못한 어미를 용서해라. 수리는 그 옆에 서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답니다. 손에는 언니의 은비녀가 그대로 쥐어져 있었지요. 은으로 만든 비녀가 이렇게 무거울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손이 들리지 않을 만큼 묵직했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새벽부터
수린의 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하씨가 가는 무명실 한 가닥을 가져와 수린의 왼손목에 단단히 묶었지요. 그러고는 가만히 일렀습니다. 이 실이 당기거든 그때마다 오른손으로 바꿔라. 수린이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글씨를 한자 한자 따라 쓰고 연희의 걸음걸이를 흉내내며 마당을 오갔지요. 발끝을 모으는데 한식경이 걸렸고 오른손으로 바늘귀를 꿰는데 또 한식경이 걸렸습니다. 새벽이 다 가도록 거울 앞에 앉아 수린이 자기 얼굴에 가만히 일러두었답니다. 오늘부터 나는 연희다. 챕터 6 가마와 첫 시선. 본래 날 아침이 왔답니다. 수리는 연희의 이름으로 신부복을 입었지요. 붉은 화롯자락이 무거웠고 족두리 아래로 가려진 얼굴이 답답해도 수리는 한 번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가마꾼들이 가마를 들어 올리는 순간 수린의 가슴 안쪽이 쿵 하고 내려앉았답니다. 머리에 꽂히는 비녀가 살짝 미끄러지려 해손이 저절로 올라갈 뻔했지만 왼손목에 묶인 무명실이 가만히 당겨주었지요. 수리는 오른손으로 비녀를 다시 매만지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마당 한편에서 친정어머니 하씨가 가마 떠나는 뒷모습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손을 흔들지도 인사를 건네지도 못한 채 그저 손바닥으로 입을 한 번 막았다가 떼기를 거듭했지요. 수리는 그 모습을 가마 안에서 짐작만 할 뿐이었습니다. 친정 마당이 등 뒤로 점점 멀어지고 있었거든요. 가마가 산자락을 돌고 들기를 지나 어느 너른 마당 앞에서 멈추어 섰답니다. 백씨 한약방 대문 앞이었지요. 가마꾼이 가마를 내려놓는 소리가 들리고 이어 대문이 무겁게 열렸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수린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답니다. 대문 안쪽에서는 시어머니 백씨가 정갈하게 차린 옥색 치마 저고리 차림으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수린이 가마에서 내려서며 가만히 절을 올리려 할 때 백씨가 한 발 앞으로 다가와 며느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답니다. 백씨의 눈이 수린의 손가락 끝에 잠시 멈추었지요. 오른손잡이라면 오른손 검지와 가운데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잡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수린의 굳은 살은 왼손에 박혀 있었답니다. 백씨의 눈빛이 아주 짧은 순간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이 얼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지요. 백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잡았던 손을 가만히 놓아주며 평평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떨어뜨렸답니다. 먼 길 왔으니 들어가 쉬어라.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저 평평한 한마디였지요. 수리는 그 평평함이 무엇보다 무서웠답니다. 따뜻했다면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이고 차가웠다면 이미 들킨 것일 텐데 그 어느 쪽도 아니었거든요. 챕터 7 첫날 밤과 소립. 첫날 밤이 지나는 동안 수리는 한 번도 눈을 감지 못했답니다. 신방 한쪽에 누운 신랑 태경의 고른 숨소리가 가만히 방 안을 채우고 있었지요. 신랑은 지금 자기 옆에 누운 여자가 연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린의 가슴 안쪽은 한 줄 한 줄 짓눌리듯 무거웠답니다. 이 사람이 맞이한 여자가 누구인지 자기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이 수린을 자꾸만 일으켜 세웠습니다. 천장에 새겨진 보의 무늬가 한 결씩 흐려졌다. 또렷해지기를 거듭하는 사이 새벽이 푸르스름하게 한지창 너머에서 번지고 있었지요. 닭이 울기 직전 수리는 자리에서 가만히 몸을 일으켰답니다. 신랑의 잠을 깨우지 않으려 발끝을 모으고 문턱을 넘어 부엌으로 향했지요. 시댁의 며느리라면
누구보다 먼저 부엌에 들어 아궁이를 살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손이 야무진 큰 며느리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했습니다. 아궁이 앞에 쪼그려 앉은 수린이 소립 한 줌을 집으려 손을 뻗었답니다. 그 순간 왼손이 먼저 나갔지요. 왼손목에 묶인 무명실이 가만히 당기는 것을 느꼈을 때는 이미 소립이 왼손에서 아궁이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수리는 급히 오른손을 끌어다 다시 잡으려 했지만 손에 잡힌 것은 빈자리뿐이었답니다. 그때 부엌 문 앞에서 옷자락 스치는 소리가 한 번 일었지요. 수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시어머니 백씨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그곳에 와 있었는지 수리는 알 수 없었답니다. 백씨의 얼굴은 어둠 속에 반쯤 묻혀 있어 표정이 보이지 않았지요. 백씨가 가만히 한마디를 떨어뜨렸습니다. 밥은 내가 할 테니 물만 길어 놓아라. 평이한 말이었답니다. 그런데 수린의 귀에는 그 한마디가 평소보다 한참 더 무겁게 내려앉았지요. 야단을 친 것도 아니고 다정하게 일러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제 가마에서 들었던 그 평평한 톤 그대로 한자 한자가 또박또박 떨어졌을 뿐이었거든요. 수린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답했답니다. 예, 어머님. 물동이를 들고 우물로 향하는 수린의 등 뒤로 시어머니의 시선이 따라붙는 듯한 기척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챕터 8 저고리 고름과 된장. 혼례가 끝나고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답니다. 시어머니 백씨가 부엌에서 일하던 수린을 안방으로 가만히 불러들였지요. 마루를 지나 안방 문턱을 넘었을 때 방 한가운데에는 옅은 빛깔의 저고리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 바늘과 실, 작은 가위 한 짝까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답니다. 백씨가 가만히 입을 떼었지요. 여기 고름 끝이 풀려 있구나. 한번 손봐 보아라. 수린이 무릎을 모으고 앉으며 바늘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흘러갔지요. 그러나 왼손목에 묶인 무명실이 곧장 당겼답니다. 수리는 슬쩍 오른손으로 바늘을 옮겨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실을 바늘 귀에 꿰려 했지요. 실 끝이 자꾸만 비뚤어졌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거푸 놓치고 네 번째에야 가까스로 바늘 귀에 들어갔답니다. 손이 떨려 한 땀 한 땀이 고르지 못했지요. 큰 땀과 작은 땀이 어긋났고 매듭은 굵어졌다가 가늘어졌다가 했습니다. 손가락이 바늘 끝에 찔려 피가 한 방울 맺혔지만 수리는 입술을 가만히 깨물며 소리를 내지 않았답니다.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백씨는 자기 바느질감을 손에 쥔 채 수린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린의 손이 멈출 때마다 백씨의 바늘도 미세하게 함께 늦춰지곤 했답니다. 한참 만에 수린이 고름을 다 손보고 저고리를 가만히 내밀었지요. 백씨가 받아 매듭을 한참 살펴보았습니다. 한 마디가 떨어지기까지의 시간이 어찌나 길던지 그 사이 수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줄로 흘러내렸답니다. 마침내 백씨가 한마디만 일렀지요. 수고했다. 잘했다도 아니고 못했다도 아닌 그저 수고했다는 세 글자였습니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한마디였거든요. 다음 날에는 된장이었답니다. 백씨가 마당에 메주와 소금 자루를 내려놓고 한번 담가보라 일렀지요. 친정에서 한두 번 곁눈질로 본 것이 전부인 수리는 비율을 가늠하지 못해 손이 자꾸 멈추었습니다. 결국 소금 한 줌이 손끝에서 쏟아졌고 수리는 입술을 깨물며 쏟아진 알을 한 알 한 알 주워 담았답니다. 챕터 9 약재 항아리와 본초서. 혼례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나갈 무렵이었답니다. 시어머니 백씨가 수린을 데리고 약방 뒤편의 창고로 들어갔지요. 줄지어 놓인 항아리들이 천장까지 닿을 듯 빼곡했고 마른 약재 냄새가 한 결씩 코끝에 묻어났습니다. 백씨가 한 항아리 앞에서 가만히 걸음을 멈추더니 그 항아리를 가리키며 물었답니다. 저기 든 것이 무엇이냐? 수리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지요. 친정에서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항아리였거든요. 그러나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수린이 가만히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답니다. 안에는 마른 뿌리 조각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지요. 손가락 굵기만 한 뿌리의 옅은 결이 가로로 잡혀 있었고 그 위로 희미한 단 냄새가 가만히 올라왔습니다. 수린의 머릿속에 글방 시절 어깨 너머로 익혀둔 본초서의 한 줄이 가만히 떠올랐답니다. 단 맛이 도는 뿌리, 손가락 굵기, 가로결, 그것이 무엇이라 했던가. 수린이 한 호흡을 가다듬고 입을 떼었지요. 감초입니다. 시어머니 백씨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맞다. 수린의 어깨에서 힘이 한 자락 풀려나갔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더 큰 두려움이 가슴 안쪽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글방에서 외운 것이 다행히 들어맞았으나 다음에는 어찌 될지 알 수 없었거든요. 약방 며느리에게 약재 이름 한 가지를 모르는 일은 그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정체가 흔들리는 일이었답니다. 그날 밤부터 수리는 잠을 줄였습니다. 신랑 태경이 깊게 잠들 무렵이면 수리는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약방 창고로 향했지요. 호롱불 한 자루를 들고 항아리 하나하나의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고 생김새를 보고 손끝으로 한 결씩 매만져 보았답니다. 친정 글방에서 잠깐 외운 본초서를 머릿속에서 끌어내 항아리 안의 물건과 한자 한자 맞춰보았지요. 하루에 5가지씩이었습니다. 열흘이 지나자 50가지를, 보름이 지나자 70가지를 입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답니다. 손이 야무지지 못한 자리는 머리가 대신 메우고 있었지요. 챕터 10 비워둔 장부. 혼례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이었답니다. 시어머니 백씨가 안방으로 수린을 불러들이더니 두툼한 책 한 권을 가만히 건네주었지요. 작년 한 해 동안 약방에서 오간 거래를 적은 장부였습니다. 책장을 한 장 넘기자 한약재 이름과 거래량, 거래처와 세만 값이 한 줄 한 줄 빼곡하게 적혀 있었답니다. 그 옆에게는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작은 메모가 한 곳도 빠짐없이 달려 있었지요. 백씨가 가만히 일렀습니다. 오래된 것이니 새 장부에 옮겨 적어 두어라. 수린이 무릎 위에 장부를 받쳐 들었답니다. 그 순간 가슴 한 구석에 한 가닥의 깨달음이 차갑게 내려앉았지요. 이 장부의 내용은 친정에 머물러 있던 연희가 알 까닭이 없는 것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그저 글씨를 베껴 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며느리가 어느 만큼 아는 척을 하는지 모르는 것을 모른다 할 수 있는지를 가만히 보고 계신 것이었답니다. 수린이 빈 장부 한 권을 펼쳐놓고 오른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한 줄 한 줄을 옮겨 적기 시작했지요. 약재 이름이 낯선 곳은 손이 머뭇거렸고 거래처 이름이 처음 듣는 것은 더더욱 그러했답니다. 그러나 수리는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모르는 자리는 비워두고 확신이 서지 않는 자리도 그대로 비워두었지요. 글씨는 더디고 거칠어졌지만 숫자만큼은 한자도 흐트러지지 않게 또박또박 적어 내려갔답니다. 한 식경이 지나고 두 식경이 지난 끝에 수린이 새 장부를 가만히 내밀었지요. 시어머니 백씨가 장부를 받아 한 장 한 장을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빈자리에서 잠시 손을 멈추기도 했고 또박또박 적힌 숫자 줄 위에서는
가만히 시선을 길게 머무르기도 했답니다. 한참 만에 백씨가 입을 떼었지요. 모르는 것을 숨기는 손보다 모른다고 멈출 줄 아는 손이 한결 낫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 되는 일이다. 수린의 가슴 안쪽에 처음으로 한 자락의 따스한 온기가 내려앉았답니다. 합격이라 하지도 않았고 환히 웃지도 않았지만 그 한마디 안에 자기를 내쫓지 않겠다는 뜻이 가만히 담겨 있는 듯 했거든요. 챕터 11 비녀에 숨겨진 종이 쪽지. 혼례가 끝난 지 한 달 보름이 되던 밤이었답니다. 수리는 자리에 들기 전 머리에서 은비녀를 풀어 손바닥 위에 가만히 올려두곤 했지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롱불 한 자루를 곁에 두고 비녀의 결을 손끝으로 어루만지고 있었답니다. 죽은 언니가 마지막으로 쥐어주고 간 비녀였으니 그 무게가 손에 한 자락 묵직했지요. 수린의 손가락이 비녀 머리 끝에 가서 닿았을 때 손이 한 번 멈추었답니다. 평소에는 매끈하게 맞물려 있던 머리끝이 그날따라 어쩐지 살짝 들떠 있는 듯 했거든요. 수리는 호롱불을 좀 더 가까이 끌어다 비녀 끝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틈이 한 줄 가느다랗게 벌어져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그 틈에 손톱 끝을 밀어 넣자 안쪽에서 둘둘 말린 작은 종이 한 장이 살며시 빠져나왔답니다. 수린의 가슴이 한 번 크게 내려앉았지요. 종이를 펼쳐본 순간 거기 적힌 글자가 한눈에는 도무지 읽히지 않았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한 칸씩 옮겨져 있고 글자가 좌우로 뒤집혀 있었거든요. 수린의 입가에 가느다란 떨림이 일었답니다. 글방 시절 자매 둘이서만 주고받던 그 암호였거든요. 어머니가 잠든 밤 마당 평상 위에 엎드려 둘이 키득거리며 만들어 낸 글자의 약속이었지요. 수린이 한자 한자 풀어 적어 내려갔습니다. 호롱불이 한 결씩 흔들리는 동안 종이 위에 갇혀있던 글자들이 또박또박 모습을 드러냈지요. 마침내 한 줄의 문장이 떠올랐답니다. 시댁 어머니도 너처럼이다. 무서워 말고 의지해라. 연희가. 수린의 손에서 종이가 가만히 떨렸습니다. 두 눈에서 눈물이 한 줄 또 한 줄 떨어져 내렸지요. 죽기 직전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 비녀를 쥐어주던 언니의 손길이 그 순간 한 번 더 손등 위로 내려앉는 듯 했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한 가지 의문이 가슴 한가운데 깊이 박혔지요. 시댁 어머니도 너처럼이라니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연희는 어떻게 이 집에 발 한 번 들이지 않고도 백씨 어머님에 관한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 수리는 그날 밤이 다 가도록 한지창이 환해질 때까지 그 한 줄을 가만히 들여다보고만 있었답니다. 챕터 12 태경의 열병과 갈근탕. 혼례 후 2달째로 접어든 어느 날이었답니다. 신랑 태경이 약초밭 한 자락을 정리하다 한낮의 소나기를 그대로 맞고 들어왔지요. 저녁상을 물릴 무렵부터 잔기침이 시작되더니 밤이 깊어 갈수록 이마에 식은땀이 배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린이 신랑의 이마에 손등을 대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손등이 화끈거릴 만큼 열이 깊이 올라 있었거든요. 수린은 곧장 우물가로 나가 찬물 한 동이를 길어왔지요. 무명천을 비끌어 짜낸 뒤 신랑의 이마 위에 가만히 얹어 주었답니다. 그러고는 호롱불 하나를 들고 약방 뒤편 창고로 향했지요. 갈근이 어디 자리하고 있는지 머릿속에 또렷이 들어 있었거든요. 밤마다 항아리를 한 가지씩 외운 보람이 그 한순간에 환히 빛났답니다. 약탕관의 갈근에 앉히고 물을 부어 불을 지폈지요. 한 식경이 지나고 또 한 식경이 지나도록 약이 잘 우러나기를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시각이 시려질 때까지 부엌 앞을 떠나지 못한 채 수리는 약탕관에서 올라오는 김을 손등에 한 번씩 모아보곤 했답니다. 다 다려진 약사발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지요. 신랑 태경을 살며시 일으켜 앉히고 사발을 입가에 가만히 대주었습니다. 태경이 의식이 흐릿한 채로 한 모금 한 모금 받아 넘겼고 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손이 떨리지 않게 호흡을 가다듬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이 다 가도록 수리는 신랑의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한 시즌마다 수건을 새로 적시고 이마와 목덜미를 가만히 닦아 주었습니다. 새벽이 한지창 너머로 푸르스름하게 번질 무렵 태경의 호흡이 한결 고요해졌답니다. 태경이 가만히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채 무릎 위에 고개를 떨군 수린이 보였지요. 한참을 가만히 바라보던 신랑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답니다. 고맙소. 수린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가슴 한복판에 깊이 박혀왔지요. 그러나 다음 순간 가슴 한구석이 한층 더 아려왔답니다. 신랑이 지금 고맙다 한 사람은 자기가 연이라 믿고 있는 그 여자였거든요. 챕터 13 잠결에 언니 미안해. 열병에서 일어난 뒤로 신랑 태경이 한결 다정해졌답니다. 아침상을 받을 때에도 전에는 묵묵히 수저만 들던 사람이 이제는 한마디씩을 보태곤 했지요. 오늘 날이 좁수. 이런 짧은 한마디가 수린의 하루를 한결씩 환하게 만들었답니다. 저녁이면 약초밭에 든 일을 두어 마디 일러주기도 했고 거래처에 다녀온 길에 자잘한 풍경을 가만히 들려주기도 했지요. 어제까지는 없던 한마디들이 한마디씩 쌓여가는 동안 수린의 가슴 안쪽에는 따뜻한 것과 무서운 것이 한꺼번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들킬 자리가 늘어나니까요. 혼례 후 2달 보름이 되어가던 어느 밤이었답니다. 수린이 평소처럼 신랑의 옆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지요. 가만히 호흡을 가다듬으며 잠이 들었는데 꿈자리에 죽은 언니 연희가 찾아왔습니다. 친정마당의 감나무 아래 연희가 평상에 앉아 가만히 동생을 부르고 있었지요. 수린이 다가가자 연희가 손을 뻗어 동생의 손을 가만히 잡고 일렀답니다. 수린아, 돌아와. 수린이 잠결에 입을 떼었지요. 자기가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가슴 안쪽에서 묻혀있던 한마디가 자기도 모르게 새어나왔답니다. 언니, 미안해. 그 말 끝에 두 줄기 눈물이 잠든 얼굴 위로 가만히 흘러내렸지요. 옆자리에 누워있던 신랑 태경이 그때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린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지요. 두 볼 위로 흐르는 눈물 자국이 흐릿한 새벽빛 속에서도 또렷이 보였답니다. 신랑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옷자락을 한번 추스르고는 자기가 덮고 있던 이불 한 자락을 수린의 어깨 위에까지 가만히 끌어다 덮어주었지요. 그러고는 다시 자리에 가만히 몸을 누였답니다. 천장을 보던 신랑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한 자락 가만히 떠올랐지요. 이 사람에게 언니가 있었던가? 혼례 때에도 친정 어른들에게서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나 태경은 그 의문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 싶었지요. 챕터 14 감나무 아래 정면의 질문. 혼례가 끝나고 꼭 석 달이 되어 가던 아침이었답니다. 부엌일을 마무리하고 마당으로 나선 수린에게 시어머니 백씨가 가만히 말을 건넸지요. 수린이 너는 감나무 아래로 좀 오너라. 이름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순간 수린의 심장이 한 번 크게 가라앉았답니다. 시어머니가 자기를 부른 이름이 평소에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백씨 한약방에 들어선 뒤로 수린이라는 자기 이름이 한 번도 입에 오르내린 적이 없었지요. 마당 감나무 아래 평상 위에는 시어머니 백씨가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시험을 내는 얼굴이 아니었지요. 수린이 평상 옆에 가만히 무릎을 모으고 앉자 백씨가 가만히 입을 떼었답니다. 오늘로 꼭 석 달이 되었구나. 수린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천천히 수린의 얼굴 위에 머물렀지요. 한 호흡을 들이쉰 뒤 백씨가 한자 또박또박 일렀답니다. 내가 한 번만 묻겠다. 정직하게 답해 주어라. 너는 누구냐? 수린의 시야가 한순간 흔들렸지요. 머리에 꽂히는 비녀가 벼랑간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 같았답니다.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수린이 평상에서 내려와 마당 흙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지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이마를 마당 흙 위에 깊이 대었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한마디씩 쥐어짜든 말이 새어 나왔지요. 저는 연희가 아닙니다. 연희의 동생 수린입니다. 말을 마친 수린의 어깨가 가만히 들썩였습니다. 시어머니 백씨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않았답니다. 마당에는 감나무 잎을 흔드는 바람 소리만 가만히 흐르고 있었지요. 잎사귀 한 자락이 가만히 떨어져 흘 위에 내려앉을 때까지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백씨가 가만히 입을 열었지요. 그 목소리는 화가 난 사람의 것이 아니었답니다. 오랫동안 한자리에 묻어두었던 것을 가만히 꺼내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알고 있었다. 첫날부터 알고 있었단다. 챕터 15 시어머니의 첫 암시. 백씨가 손을 뻗어 마당 흙 위에 엎드린 수린을 가만히 일으켜 세웠답니다. 수린의 옷자락에 흙이 한 자락 묻어 있는 것을 보고는 손등으로 가만히 털어주었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따스했는지 수린은 그제야 참고 있던 한숨이 가슴 안쪽에서 길게 새어 나왔답니다. 백씨가 한자 가만히 일렀습니다. 가마에서 내릴 때 잡았던 내 손가락에 굳은 살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에 박혀 있더구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반응이 한 호흡씩 늦었지. 몸이 먼저 아는 법이고 머리는 그 다음에야 따라가는 법이란다. 수린이 무거운 입을 가만히 떼었지요. 그런데 어머님, 어찌 석 달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백씨의 시선이 멀리 마당 너머 산자락 위로 한번 옮겨졌답니다. 한 호흡을 가만히 들이쉰 뒤 가만히 말을 이어갔지요. 내가 어찌 이 집에 왔는지 그것을 보고 싶었단다. 이 집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인지, 친정 어미의 손에 떠밀려 온 것인지, 아니면 진짜로 이 집을 지키러 온 것인지를 말이다. 수린이 입술을 깨물었답니다. 차마 답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지요.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를 시험한 석 달이 아니라 자기를 가만히 지켜본 석 달이었음을 그제야 알아챘거든요. 백씨가 가만히 말을 이었습니다. 수린아, 너를 내쫓지 않겠다. 그 한마디에 수린의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였지요. 그러나 백씨가 그 자리에서 한마디를 더 보탰답니다. 어쩌면 그 한마디가 그날의 진짜 무게였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도 떳떳하지 못했단다.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꾸나. 수린의 시야가 흐릿하게 흔들렸지요. 가슴 한가운데 또 한 줄의 의문이 깊이 박혔답니다. 어머님이 처음 이 집에 들어올 때 떳떳하지 못하셨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 그 순간 죽은 언니가 비녀 안에 남긴 한 줄이 가만히 떠올랐지요. 시댁 어머니도 너처럼이다. 무서워 말고 의지해라.
두 어른의 말이 한자리에서 가만히 포개졌습니다. 챕터 16 태경의 분노와 돌아온 발자국. 수린이 마음을 가다듬을 새도 없이 시어머니 백씨가 한마디를 더 보탰답니다. 태경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단다. 그 아이에게는 내가 직접 말하마. 너 혼자만 원망을 받으면 아니 될 일이지. 수린이 막아서려 하였으나 백씨는 이미 마음을 정한 얼굴이었지요. 그 결단 앞에서 수린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한 채 가만히 고개를 숙였답니다. 그날 저녁상을 물린 뒤였습니다. 시어머니 백씨가 신랑 태경을 안방으로 가만히 불러들였지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수린의 손이 한 번 멈추었답니다. 안방문이 닫히고 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한참 동안 새어 나왔지요. 수린은 그 자리에 가만히 선 채 사발 하나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이내 신랑의 목소리가 안방 너머로 한 번 크게 터져 나왔지요. 그러면 저는 그동안 누구와 혼례를 올린 것입니까? 수린의 손에서 사발이 미끄러질 뻔했답니다. 가까스로 가슴 앞에서 잡아 안았지요. 곧이어 안방문이 벌컥 열리고 신랑 태경이 마루로 나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발에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였답니다. 마루에서 내려선 신랑이 대문을 열고 그대로 마당 밖으로 나가 버렸지요. 가을 밤바람이 마당을 가만히 가로지르고 있었습니다. 수리는 부엌에서 나와 대문 안쪽 흙바닥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았답니다. 신랑이 돌아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자리였거든요. 한 시즌이 지나고 두 시즌이 지나도록 수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지요. 자정이 한참 지난 무렵에야 대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답니다. 느릿한 걸음이었지요. 대문이 가만히 열리고 신랑 태경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맨발에 흙이 묻어 있었고 바지단은 새벽 이슬에 흥건히 젖어 있었답니다. 둘의 눈이 가만히 마주쳤지요. 수린이 무어라 입을 때려 했지만 신랑이 먼저 시선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린의 옆을 그대로 지나 마루에 올라서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가만히 닫아 버렸답니다. 그날 밤 신랑의 입에서는 단 한마디도 새어 나오지 않았지요. 챕터 17 받아들임의 시작. 신랑 태경은 사흘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답니다. 수리는 몇 끼 밥상을 차려 안방 문 앞에 가만히 놓아두었지요. 시간이 흘러 돌아와 보면 그릇이 비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대로 식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리는 한 끼도 거르지 않고 새로 차렸답니다. 빈 그릇이 한 번이라도 나와 있는 날이면 그날 하루는 한 자락의 위안으로 견딜 수 있었거든요. 나흘째 아침이 되어서야 신랑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우물가로 가 세수를 하고는 빨래를 걷던 수린의 옆을 지나치는 길이었지요. 두 사람의 눈이 가만히 마주쳤답니다. 신랑은 어제처럼 시선을 거두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마루로 올라갔지요. 같은 공간에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어제와는 한결이 달라진 셈이었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수린이 마당에서 빨래를 마저 넣는데 등 뒤에서 신랑의 목소리가 가만히 들려왔지요. 한 가지만 묻겠소. 수린이 빨래를 든 손을 그대로 멈춘 채 고개를 숙였답니다. 신랑이 차분한 목소리로 일렀습니다. 석 달 동안 내가 연이라 부를 때 부인은 무슨 마음이었소? 수린의 손이 한 결씩 떨려왔지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가까스로 입을 떼었답니다. 처음에는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이름이 더 무서워졌습니다. 내 이름이 아닌데 한 번 대답을 하고 나면 그날 밤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대답을 거듭할수록
제가 한 결씩 사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신랑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 비웃음이나 분노 같은 것이 들어있지는 않았답니다. 며칠이 또 흐르고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차 한 잔을 받아든 신랑이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가만히 한마디를 일렀지요. 아직 용서한 것은 아니요. 그저 부인이 이 집에 있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요. 그 차이만큼은 알아두시오. 수린이 가만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답니다. 예,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 챕터 18 표봉출의 협박. 받아들임이 시작된 뒤로 보름쯤이 지났을 무렵이었답니다. 남원 장터 어귀에서 낯선 수군거림이 한 자락 일기 시작했지요. 백씨 한약방 며느리 말이오. 어딘가 좀 이상하지 않소. 소문의 출처는 표봉출이라는 자였습니다. 약재 거래로 남원 일대에 발을 걸치고 있던 자였지요. 본디 백씨 한약방과는 거래 구역을 두고 오래도록 부딪혀 온 사이였답니다. 약초밭 서쪽 자락의 거래권을 빼앗으려 갖은 수를 써왔으나 시어머니 백씨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었거든요. 며칠 뒤 표봉출이 백씨 한약방 대문 앞에 직접 들이닥쳤습니다. 시어머니 백씨는 대문을 열어 마당 안까지만 들이고 마루에는 한 발도 올리게 두지 않았지요. 표봉출이 마당에 선 채로 가만히 입을 열었답니다. 백씨, 며느리 말이오. 연이라는 그 이름이 아닌 것 같소. 친정 뒷산에 표식 없는 봉분이 하나 묻혀 있다는 말이 들리더이다. 그 며느리가 왼손잡이라는 것까지도 내 귀에 들어왔소. 마루 안방문 너머에 가만히 서 있던 수린의 손끝이 한 결씩 차가워졌지요. 표봉출이 말을 이어갔답니다. 내가 입을 다물어 드리리다. 다만 처방 비법책 한 권과 약초밭 서쪽 거래 구역판을 내게 넘기시오. 여흘 안에 답을 주시구려. 시어머니 백씨의 얼굴에는 결이 한 점 흐트러지지 않았답니다. 가만히 한마디만 떨어뜨렸지요. 돌아가시오. 표봉출이 한 발 다가서며 가는 웃음을 보였습니다. 여흘이요, 백씨. 그 안에 마음을 정하시구려. 그렇지 않으면 장터 한복판에서 내가 직접 말하리다. 표봉출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 백씨가 수린의 안방으로 가만히 불러들였답니다. 안방에 들어선 수린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가만히 무릎을 모으고 앉았지요. 백씨가 한참 말을 고르다가 가만히 입을 떼었습니다. 저런 자에게는 반드시 구멍이 있는 법이다. 거래로 먹고 사는 자는 거래에서 약점이 잡히는 법이지. 여흘 안에 그 구멍을 우리가 먼저 찾아야 한다. 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답니다. 제가 찾겠습니다, 어머님. 글과 셈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챕터 19 약초밭 정찰과 장터 폭로. 그날 밤 수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길이 떠올랐답니다. 표봉출은 약재 거래로 먹고 사는 자이니 관아에 약초밭 규모를 신고해 두었을 것이었지요. 그 신고와 실제가 어긋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묵직한 약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수린이 그 말을 옮기자 곁에 가만히 듣고 있던 신랑 태경이 입을 떼었답니다. 이번 장날 내가 함께 가리다. 장날 아침 두 사람은 약재를 흥정하는 손님들 틈에 섞여 표봉출의 약초밭 어귀를 가만히 살폈지요. 수린이 샘의 강한 머리로 한마지기 한마지기를 세어보았답니다. 관아에 신고된 것은 20마지기였으나 실제로 약초가 자라고 있는 자리는 7마지기에 지나지 않았지요. 빈 자리에 갈 때만 무성하게 자란 곳이 더 많았답니다. 두 사람은 곧장 방첨지를 찾아갔습니다. 방첨지는 백씨와 거래
인연이 깊은 관아의 측량 도움이었지요. 그날로 측량을 신청하였고 사흘 뒤 관에서 자를 들고 직접 나오기로 약조가 잡혔답니다. 그 사흘이 가기도 전이었지요. 표봉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마침 장날 한복판이었답니다. 표봉출이 사람들 가운데에 서서 큰 목소리로 외쳤지요. 백시댁 며느리는 죽은 언니의 이름으로 시집을 들어온 자요. 친정 뒷산에 표식 없는 봉분도 있고 왼손잡이라는 증거도 있소. 장터가 한결씩 술렁였답니다. 그때 사람들 사이를 가만히 헤치고 시어머니 백씨가 한 발 앞으로 나섰지요. 백씨가 한자 또박또박 일렀습니다. 표봉출의 말이 맞소. 그러나 나는 첫날부터 알고 있었소. 내가 알면서 이 아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였소. 장터가 한순간 조용해졌지요. 곧이어 신랑 태경이 품에서 종이 한 묶음을 꺼내 펼쳤답니다. 관아의 측량 문서였습니다. 이 사람의 약초밭은 20마지기로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는 7마지기뿐이요. 그동안 부당하게 챙긴 거래 이익과 덜 낸 세금이 그대로 드러나 있소. 장터의 시선이 한순간 표봉출에게로 모였지요. 그때 관아의 아전이 방첨지를 앞세우고 다가와 표봉출의 어깨를 가만히 잡았답니다. 관리가 시어머니 백씨에게 며느리 일을 어찌 처분할 것이냐 물었지요. 백씨가 한자 또박또박 답했답니다. 벌금은 제가 치르겠습니다. 다시 수린의 이름으로 새 혼례를 올리겠습니다. 챕터 22 어머니의 인연과 새 이름. 장터의 일이 마무리되고 보름쯤이 지난 어느 아침이었답니다. 시어머니 백씨가 수린의 안방으로 가만히 불러들였지요. 백씨가 묵직한 나무함을 무릎 앞에 내려놓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나무 비녀 한 개와 옛빛깔의 은비녀 한 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지요. 백씨가 가만히 입을 떼었답니다. 이건 내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올 때 꽂았던 비녀란다. 그때 나도 떳떳하지 못했지. 내 친언니가 병으로 떠나고 내가 그 이름으로 이 집에 들어왔단다. 수린의 눈이 한순간 크게 흔들렸지요. 죽은 언니가 비녀 안에 남긴 그 한 줄이 그제야 어둠 속에서 환히 풀려 나왔답니다. 백씨가 한결을 가다듬은 뒷말을 이어갔지요. 수린아, 너희 어미하 씨와 나는 친정 시절 같은 동네에서 자매처럼 자랐단다. 이번 중매도 우연이 아니라 내가 하 씨에게 청해받은 인연이었지. 수린의 가슴 안쪽에서 한 자락의 울음이 가만히 차올랐지요. 비녀 안의 한 줄도 시어머니의 첫 시선도 모두 한 자리에서 만나고 있었답니다. 백씨가 나무 비녀를 수린의 머리에 가만히 꽂아주며 일렀지요. 이제부터 이 집에서 내 이름은 수린이란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수린은 친정 뒷산 봉분 앞에 섰답니다. 감 한 개를 봉분 위에 놓고 손에 쥐고 있던 은비녀를 그 옆에 가만히 내려놓았지요. 언니, 이제 비녀는 돌려드려요. 내 이름으로 살아도 된대요. 바람이 한 자락 불어 감히 판장이 봉분 위로 가만히 떨어졌답니다. 꼭 언니의 대답 같았지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 감나무 아래에서 신랑 태경이 장대로 감을 따고 있었습니다. 잘 익은 감 하나를 수린에게 가만히 건네주었지요. 수린이 왼손으로 감을 받아 왼손으로 가만히 깎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숨기지 않았지요. 태경이 작게 웃으며 한마디를 일렀습니다. 왼손잡이 꾸려. 수린이 가만히 웃으며 답했답니다. 처음부터요. 남의 이름으로 시작된 삶이 끝내 자기 이름으로 자리에 선 이야기였답니다. 죽은 언니가 남긴 비녀 한 자루가 두 어머니의 오래된 정을
가만히 이어주었지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어 고맙습니다. 마음에 한 자락이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